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30대 택배 노동자가 숨지기 나흘 전 지인에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집에 가면 5시,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 정리를 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의 문자였는데요. 새벽까지 택배 배달하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는 힘든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택배 노동자가 일했던 한진택배는요, 과로사가 아니라 지병 때문에 숨졌다는 입장입니다. 평소 배달량이 하루 200상자 정도로 동료들보다 적은 편이라며 국과수 부검 결과 평소 지병인 심장혈관 장애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들어 숨진 택배 노동자가 무려 10명이나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물량으로 더욱 힘든 상황인데요.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배우 손예진이에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식사하던 그 키친, 남자 주인공이 샤워하던 그 바스, 알고 보면 영림 제품인 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영림이니까 키친 바스도 엄청 예쁜 거 있죠. 영림을 만나면 일상이 드라마가 된다. 영림 키친 바스.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출시.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타이거 BBIG, K-뉴딜 ETF. 이름은 길어도 핵심 종목들로만 완벽하게 압축된 ETF가 생겼다. 그런 게 어디? 미래 에셋 타이거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상북도 도청에 있는 신도시 인구가 곧 2만 명이 될 거라는 소식이죠. 현재 2단계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경상북도 신도시 조성과의 김종우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오늘도 경제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경제 뉴스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가 채무의 급격한 증가가 대외 신인도, 대외 신용도를 악화시킨다. 이거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증가 폭이,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율이 아니라 그 국가 부채 비율의 증가 폭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크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데, 자, 우선 요 팩트 체크하기에 앞서서 이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 있잖아요. 여기 예. 많이 들어는 봤어요. 뉴스 나올 때 종종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국경제연구원이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사실은 그 방송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제기하는 거를 좀 안 다루고 그러는 편인데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 이게 그 전경련이라고 있죠. 전국경제연합. 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받을 때 그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하나의 이 경제 단체로서 이제 전경련이 그 당시 지목이 됐었고. 그때 왜 이재용 부회장이 왜 탈퇴하니 많이 했던 그 단체인가요? 그렇죠. 전경련이? 탈퇴했었죠. 탈퇴했죠, 실제로. 예, 현대차도 탈퇴한 상태고요.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계 파트너로 이제 그러니까는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사실상요. 경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전경련이라는 데가 그 박정희 시대 때 그러니까는 만들어 놓은 좋게 얘기하면 정부하고 그러니까 재계하고 어떤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정경유착에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주범으로도 많이 지목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 전경련 산하에 있는 연구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재계 단체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경련이 있고, 대한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총이라는 경제인 총연합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전경련은 특히 이제 재벌 기업들의 이제 사실은 주도해서 만드는 이 단체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한국경제연구원. 그리고 이제 전경련이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또 한국경제신문이라고 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재벌들의 이제 목소리를 이제 대변을 할 텐데, 저는 뭐 재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봐요. 기업의 목소리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재계가 원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연구 결과를 굉장히 짜맞추는 식으로 하는 게 아주 습관화돼 있어요. 이 연구원이요. 그래서 제가 기자들도 인터뷰할 때 보면 이 연구원에서 가는 거 제발 좀 여기 다루지 말라고 기본 연구원의 저 자세가 안 돼 있는데라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알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그래서 사실은 이거 뭐 정부 기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타이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재벌을 좀 대변하는 그런 전경련 그 소속 산하 기관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한국경제연구원이.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뉴스를 내보낸 건데, 국가 채무의 급격한 증가가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킨다. 이런 뉴스예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 43.9% 그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국가 신용 등급이 0.03단계 하락한다. 이런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원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일보 비롯해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이제 이거를 그냥 보도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연구원이 자신들의 역량에 비해서 너무 이제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연구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만요. 전 세계 41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요. 기간을 이제 10년간을 선택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 통계 분석을 한 건데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2008년이냐 이거예요. 2008년. 이 출발점이요. 이때가 금융위기 그때? 터졌을 때잖아요. 금융위기 터지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선진국가들의 은행들이 굉장히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국가들이 재정 투입해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적 자금 투입을 이제 은행들이 불시화되면 투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은행들을 이제 구제를 하고 하면서 국가 이 채무 비율이 급증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과거에 제 최백은 TV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금융위기의 원인은 이제 경상수지 적자에서 비롯된 거예요. 기억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미국조차도, 기출통화국인 미국조차도 그래요. 유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었고요. 다 일관되게 이게 확인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가지고, 경상수지 적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러니까 대외 통화를 그러니까 그만큼 적게 갖고 있다는,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화들이 빠져나갈 때 금융위기 같은 이런 충격이 오게 되면 안전한 저거 다 대피하려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죠? 금융거래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돈이 확 빠져나갈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돈이 없으면은 예. 은행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파산 위기예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면 금융위기에 그렇죠. 빠진다. 우리가 그걸 경험을 했고요. 외환 위기 그렇죠. 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재정 투입을 막 한다고. 선진 국가들은 자국 통화로 이제 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 결과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미국도 한 60%대 초에 있다가 한 100%까지 이렇게 뛰어 올라간 게 이제 그 2008년 이후란 말이에요. 아, 예. 그러면 이제 2008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크게 증가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예. 증가하면서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조금씩 다 조정이 되죠. 대부분 나라가 다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특정 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예. 원인이 경상수지 적자에서 이제 비롯되어진 것인데 예.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했던 상황을 선택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취합해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데서 제가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요. 그때 왜 쭉 자료를 이렇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그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증가했다. 그렇죠.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해서 금융위기가 온 게 아니라 그게 바뀌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 한국은 97년 말에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터졌었어요. 예. 당시에 국가 신용등급이 우리가 S&P 기준으로 이 저자가 이제 그 신용등급을 사용을 했는데요. 예. S&P 기준으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네 번째 AA-였어요. 당시에 외환위기 전에요. 전에. 예. 예. 근데 그걸 터지면서 BBB-로요. 예. 그러니까 투자 등급으로는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6등급이나 하락했었어요. 어이구. 그때요. 예. 외환위기 터지면서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10%였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10% 이렇게 낮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쫙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얘기했듯이 43.9%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문제는 같이 쫙 올라갔어요. 아, 채무 비율도 쫙 올라가면서 신용등급도 같이 쫙 올라갔다. 당시에 BBB-에서 AA로요. 예.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전보다 한 등급 더 올라가가지고 지금 세 번째로 높은 등급까지 올라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25년 정도를 보게 되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도 같이 7등급이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건 뭐 명확한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얘기가 그거예요. 자료가 있으면은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까지 소급해가지고 이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특정 연도를 딱 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결론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다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는, 이거 연구자들이 굉장히 피해드는 건데,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자료가 쫙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한 선택 취사를 한 거군요, 그 자료들. 그렇죠. 시기를 딱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이것만.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해서. 거기다가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 심지어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좋은 독일 같은 경우도요. 예. 독일은 95년부터 그러니까 최근까지 항상 AAA 등급으로 변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도 유로존 금융위기 전에는요. 한 60% 초에 있다가 금융위기 터지면서 한 80%가 넘어섰었어요. 예. 독일도 한때는요. 예. 근데 신용등급이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요. 그 시기조차도. 그리고 또 국가 채무 비율이 그러고 나서 한 80% 있던 것이 한 60%가 쭉 줄어들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요. 예. 근데도 신용등급은 변화가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통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는 확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럽 이제 그 재정위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국가들이 피그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렸던 나라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하면서 신용등급도 갑자기 파산 위기에 몰리니까는 떨어진 그런 나라들 그 특정 기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을 그러니까 이 정경련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국가 재정 그러니까는 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국가 재정 사용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이 보고서 이거는 아예 사실이 좀 왜곡됐다, 취사 선택됐다는 거. 지금 방송 시간 때문에 자세히 못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 자세히 한 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최백은 TV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또 주제가 뭐냐면
한경연에서 이제 어제였는데 우리나라 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증가 폭이 그러니까 증가 예. 폭이 OECD에서 두 번째로 크다 이거예요. 예. 예. 이거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도 이제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요. 예. 소위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요. 아, 예. 국제결제은행의 통계를 이용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이제 한 43개 국가 하는데 OECD 관련 국가가 한 30개 국가가 거기 이제 저희 조사돼 있어요. 예. 근데 OECD 3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25.8%포인트가 증가했는데, 예. 이게 두 번째로, 칠레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아, 팩트예요. 예. 두 번째로 증가폭이 높은 건 팩트다. 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가 채무비율 이렇게 얘기할 때요. 예.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뭡니까요? 정부 부채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부채 비율이니까. 예. 국가의 총부채입니다. 국가의 지금 뭐냐면 총부채. 정부 부채도 있고, 가계 부채도 있고, 기업 부채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 축이 있잖아요. 예, 이걸 다 합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국가의 총부채인데, 예. 예를 들면 정부 부채만은 우리가 이제 낮은 나라에 속하다 보니까, 낮은 나라다 보니까 이제 국가 총부채를 가지고 국가 부채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정말요? 예. 국가 총부채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증가 속도가 높아요. 실제로요. 예. 그거는 한경련 지적한 것처럼 25.8%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맞긴 맞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 이 부채 규모가요, 교수님. 예. 우리나라 보면은 가계부채 상당히 높고 기업부채 상당히 높고 국가부채는 상당히 건전한 이런 구조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근데 국가의 총 부채도요. 예. 아까 30개 국가 중에서 순위를 보게 되면 22 정도뿐이 안 돼요. 총 부채가 순위가 22. 예, 절대 규모는요. 예. 근데 이제 증가 속도가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빠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민간 부채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칠레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으면서 민간 부채가 끌어올린 거예요. 예. 근데 민간 부채 중에서도 기업 부채가 대부분을 끌어올린 거예요. 아, 기업 부채는 한 100% 넘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기업 부채가 한 민간 부분이 끌어올린 게 한 74% 차지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근데 국가 부채라고 하게 되면은 꼭 정부 부채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그렇죠. 떠올릴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예. 근데 이게 기업 부채가 끌어올린 거라 이거예요. 기업 부채, 가계 부채도 예.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 왜 주택담보대출 많이 받아서 최근에.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에서 보게 되면 기업 부채가 한 60% 차지하고요. 예. 가계 부채는 한 26%뿐 차지 안 해요. 아, 그 그래요. 끌어올린 것에 국가 전체 부채 중에서 보게 되면요. 예. 그럼 뭐 정부 부채는 한 10몇 %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부채가 상당히 건전하니까 미미하니까. 예. 이거 갖고 얘기하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기업 부채, 가계 부채를 다 뭉뚱그려가지고 국가 부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 부채는.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기업 부채라는 것은요. 예. 기업은 부채를 왜 집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부채는 지금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외환위기 때 우리가 한 400% 됐었는데 GDP 대비에 아니 국가 전 부채율이요. 부채 비율이.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한 100%까지 이렇게 낮아져 있거든요. 아, 기업 부채는 상당히 떨어진 거군요. 예, 이게 너무 낮아도 안 좋은 게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기업 부채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OECD에서 2위라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 부채를 그 규모로 보게 되면 절대적인 규모로 보게 되면 여전히 OECD 30개 국가 중에서 20이라 이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 1분 남았는데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한국경제연구원 이런 데서 사실 경제학자들 우리나라 뛰어난 학자들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연구원들이요. 참 이제 안타까운 게 연구원이 좀 지속 가능하려면은 신뢰도를 얻어야 되거든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요. 예. 얼마 전에 조세 연구원에서 그러니까는 그 지역 앞에 가지고 논란을 빚었듯이
이게 연구원들은 뭐냐면 아무리 바깥에서 뭐 외압이 있든 아니면 자기 속한 데가 어쨌든 간에 연구 결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왜냐면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를요. 그럼요. 아는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정경련이 그러니까 재벌들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잠깐만 이렇게 왜곡을 하고 하면은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이 연구에서 발표하는 거 누가 이걸 거슬러 보려고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보도를 해줘요.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들요. 계속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속한 연구원들도 마음이 이렇게 편치는 않겠네요. 사실 인간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저거를 그쪽에서 동화시키든지 같이 아니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고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잊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 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함께 만드는 외출 생활 백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뒷자리 1339님.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아이비 회의왕님. 직급 연차 구별 말고 2 이상은 거리 두자. 저도 하나 준비했어요.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어때요? 괜찮았죠? 외출 생활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8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가 거의 2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2단계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신도시 조성과의 김종우 팀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팀장 김종우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요. 예. 팀장님 한마디로 지금 도청 신도시 조성이 잘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차질이 좀 있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까지로는 착착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도청 신도시 인구 이제 2만 명에 조금 모자란 지금 상황인데 먼저 도청 신도시 인구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개발 중인 신도시는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9,463명으로 전분기 대비 1,320명이 증가한 7.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코롱 하늘채 869세대 입주가 마무리되고 5개 유관기관 이전이 완료될 시 올해 연말까지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아울러 현재 신도시 인구의 평균 연령은 32.3세로 어느 도시보다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역동적이고 젊은 도시로 향후 스마트 도시 건설, 첨단 특화단지 조성, 교육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예, 지금 도청 신도시, 그러니까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19,463명, 한 500여 명 모자르군요, 2만 명에. 예. 전분기 대비해서 1,320명이 증가했고, 연말까지 한 2만 명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평균 연령이 32세 정도로 아주 젊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근데 이건 주민등록상 인구고 실제로는 좀 더 많이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동인구 포함하면은 사실상 더 많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뭐 대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상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 아무래도 주민등록은 안 돼 있고 그렇죠.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사장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유동인구 포함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청 공무원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대구 쪽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그 통근버스가 이제 두 군데로 줄었고 현재는 거의 한 80%, 90%가 거의 살고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 이전을 하셨군요. 주민등록까지는 옮기지는 않고 일단은 거의 이제 성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등록도 좀 옮기시라고 좀 하시죠. 그렇죠. 이사를 와야 좀 되는데.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사를 아직까지 더러운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통근버스는 지금 2대가 다닌다는 거고. 이게 이제 많이 준 거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고 그래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과 3개월 사이에 인구가 한 1,300여 명 는 건데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크게 나누자면 코롱 하늘채 입주하고 금년 하반기 기관 이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롱 하늘채가 2020년 7월에 입주를 시작했고 약 2달 만에 현재 750세대에 1,400여 명 인구가 입주하고 신도시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초에 경북 여성가족 프라자의 격언으로 3개의 기관이 이전하고 정부 경북지방합동청사가 9월 말을 시작으로 11월까지 5개 기관의 이전 진행 중인 점이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파급 효과가 큰 유관기관 유치 및 주변 산업단지 확장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도시 인구 유입을 꾀할 것이며 또한 호민지 수변 생태공원, 스포츠 콤플렉스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명문 학교를 유치하고 최신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도시 건설을 통한 타도시와 차별화된 살기 좋은 신도시를 만들어 젊은 세대 인구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롱 하늘채 입주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기관 이전이 돼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코롱 하늘채가 이제 869세대인데 이 중에서 75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2만 명 달성 시간 문제로 보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인구 변화는 신도시 내 주거시설 입주 세대수를 조사하여 향후 변화 추이를 분석 중인데 우선 현재 1단계 부지 내에는 500세대가 입주 가능한 행복 아파트가 내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호명초등학교 옆에 거기 있는 거죠? 호명초등학교 옆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준공 시에 1,000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가 기대되고요. 향후 3단계 조성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은 목표 인구 10만 명을 위한 기반 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2027세대의 단독주택과 3만 8천여 세대의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이 조성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신도시 조성 사업이 완공되면 향후 인구 추이는 주변 신도시에 전입할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잘 갖춰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한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등의 기업단지에 기업들이 들어와 신도시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 병원 등의 대형 교육시설, 편의시설이 들어와서 신도시 내 정주환경 여건이 개선된다면 신도시 내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 변화에 행정기관 이전도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에 또 다른 뭐 기관 이전 예정된 곳이라든지 뭐 추진 중인 곳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다른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지금 제일 가까운 시점이 국토정보공사라고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계획 수립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바로 옆에 우리 옆에 저기 천연숲 옆에 지금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아, 그쪽에. 예, 바로 옆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 이제, 5분 달 말중에 또 그쪽에 지금 국토정보공사를 방문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땡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그 예산을 자기들이 편성하고 난 뒤에 이제 착착 진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제일 큰 게 이제 농어촌공사인데, 농어촌공사 이거는 경북지역본부가 지금 대구군 칠곡에 있거든요. 거기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인구도 늘고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 큰 기관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빨리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방금 뭐라고 하셨죠? 어떤 기관이요? 한국농어촌공사요. 아,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여기 직원이 꽤 많죠. 한국농어촌공사는. 경북지역본부가 지금 칠곡에 있는데 지금 인구도 거기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많은 편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2단계에서 지금 유출을 해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3단계에는 원래 계획이 돼 있던 거라서 착착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기관들이 빨리빨리 좀 와줘야 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뭐 경북 여성가족 플라자라든지 정부 경북지방합동청사 이런 게 이제 오잖아요. 다 이제 온 데도 있고. 근데 여기는 상주 인구 근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지금 경북 플라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관계로 그렇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8개 부서에 직원 수가 한 160명 됩니다. 아, 농어촌공사가. 그러면은 일단은 경북지역본부에서는 인도시가 이전하게 되면 여기 아파트를 임대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상주 인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뭐 각종 병원이라든지 마트 같은 편의시설도 좀 함께 늘어나야 될 텐데 이런 편의시설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신도시 내 주주시설은 아파트 11개 단지 8,618세대 오피스텔 9개소 2,020실 그다음에 단독주택 270동이 조성되어 있으며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이며 유치원 등 보육시설 35개구가 운행 중에 있거든요. 아울러 주민 편의시설은 음식점, 마트, 학원 등 전체 875개의 상가 및 17개의 의료시설이 입점해 있으며 3, 4차 산업의 서비스 중심 편의시설 상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7월에 외상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가 새롭게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도시 병원시설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미 개원을 해서 외상치료를 전문을 하는 데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1분 내로요. 지금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지금 한창 있잖아요. 이건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2단계 사업은 본격적인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단계로 정주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2022년까지 주거 상업시설, 종합의료시설, 복합환승센터,
복합 물류센터 등을 조성하게 되며 예. 현재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예. 또한 신도시를 첨단 안전마을 같은 편리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도 1단계 도시통합센터, 대중교통정보, 실시간 교통 제어 등 6개 서비스에 2단계 쓰레기 투시 감시, 지능형 불법 자동차 감시 등 9개의 서비스를 추가하여 진정했습니다. 예.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 도청 신도시가 그야말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예. 도청 신도시 2단계 38% 정도 진행 예, 예. 중이라는 말씀까지 예, 듣겠습니다. 아유, 오늘 수고 많으셨고 음성이 너무 좋습니다, 팀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상북도 신도시 조성과의 김종우 팀장이었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1분 정도 정리해 주세요. 네, 날씨입니다. 10월 중순에서 하순에 이르는 요즘이 1년 가운데 일교차가 가장 큰 시기에 속합니다. 아침 기온이 떨어지는 폭에 비해서 낮 기온의 하강 속도가 조금 늦는데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지면서 아침에 일어나기 더 힘들다고 하실 겁니다. 겨울에 어쩌지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안동은 7도로 시작했고 봉화는 1도까지 내려갔었고 의성은 1.5도로 출발하면서 평년 기온을 3도 이상 밑돌았습니다.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려 20도 이상 벌어진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다른 지역은 비 소식이 있지만 우리 지역은 구름만 많은 정도로 지나갔고요. 저기 상강인 금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6도, 한낮에 21도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모두 14도, 습도는 56%입니다. 날씨였습니다.